분변에서 발견된 미생물의 수치가 전체 표본 평균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인지를 조절하는 인체 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생물 지표가 단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이 낮게 나오면 살이 찌는 체질을 의미하나요?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에 따라서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로 비만인과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섭취한 영양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해해서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이 낮게 나오면은 보편적으로 먹는 것에 비해서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유전자, 식습관, 운동, 마이크로바이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체지방 조절에 유익하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되는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이 낮게 나오면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구조의 난소화성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더 소화 흡수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저분자 단백질이나 소화나 분해가 용이한 단백질로 섭취하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 분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테아제가 함유된 효소식품 섭취를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선이나 채소, 콩 이런 것들을 섭취하셨을 때 조금 더 소화가 용이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단순히 육류다, 식물 유래 단백질이다 이렇게만은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식단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데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이 왜 낮게 검출되었나요? 저희가 분석한 수치는 혈액에 남아있는 비타민의 잔존량이 아니라 고객님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환능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타민을 많이 드셔도 장내 미생물이 해당 비타민을 만들어내는 전환능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너스 리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아,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 풀려서 그런지 조금 포근한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입장하셔 가지고요. 이 정말 오늘 박민수 원장님의 강의를 많이 기대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매주 금요일은 우리 시너스의 건강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함께 건강 공부하시면서 나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 비즈니스도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또 우리 좋은 강의들을 여러 매체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박민수 원장님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 또 부탁드리는 데 있어서 많이 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좀 소화기 계통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뉴트라이트의 엔자임 바이오, 예, 소화를 돕는 효소 제품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 학생을 모시고 요즘에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소화기관 관리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소개드릴 때 여러분들 시너스의 모든 리더님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민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학구열을 이렇게 불사르는 우리 리더님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이제 소화기관, 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리더님 중에서도 상당수의 이제 리더님들이 제가 박민수 박사 유튜브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검색을 뭐로 하면 되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 소화, 간, 그 다음에 장내 세균 그런 부분은 좀 검색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아니면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이제 부족하게 설명이 되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금방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자, 식사를 하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먹는다는 것 있잖아요.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행위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제목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가 됐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어떤 세 가지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같아요. 가고 싶은 데를 나의 두 다리로 마음껏 갈 수 있다. 두 번째,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가 그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물론 이 오늘 소화기관하고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질병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 부담. 디지즈 버든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병이 부담되느냐. 즉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질병에 걸리기가 제일 싫으냐. 그래서 의사들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제일 걸리기 싫은 질병 1등이 뭐였을까요? 아마 암, 치매, 놀랍게도 당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리더님들도 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당뇨 같으면 먹는 걸 조절 못하면 먹는 걸 조절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평생 어마어마한 이제 디퍼런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률도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40대 이전에 이미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당뇨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6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5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성인 인구로 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의 어떤 리스크, 위험에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당뇨병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요. 당뇨병은 혈관 질환이다. 제가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당뇨가 뭐예요? 당뇨하고 같은 말. 고혈당. 혈당이 높다는 거죠. 어디에서 혈당이 높다는 겁니까? 혈액 내에서. 혈액 내에서 높은 혈당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혈관을 찌르는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찌르면 망막증, 콩팥을 찌르면 신장병, 심장을 찌르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를 찌르면 뇌졸중, 발을 찌르면 당뇨성 궤양이 되죠. 두 번째, 당뇨는 또 저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에너지 질환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당을 먹어서 당이 우리 몸속에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진 당이 우리 몸에서 저장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뭐로 놓은 겁니까? 소변으로 삐쳐놓은 거잖아요. 소변을 삐쳐놓으면서 신장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사후체가 혈관이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뭐가 또 빠져나와요? 단백질이 빠져나오죠. 이 단백질 빠져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100세까지 살았을 때 근육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근감소증이 온다는 거죠. 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지 못하고 당으로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빈곤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세포가 빨리 굶어 죽고 노화가 된. 왜냐하면 세포 안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굶겠죠. 굶는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요. 포악해집니다. 흉폭해지죠. 포악해진 세포가 어떤 세포의 길로 갈까요? 자가 사멸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정식됩니다. 자가 사멸되면 다행이죠. 그냥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몸 노쇠할 뿐이니까. 근데
돌연변이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암세포로 간다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원장님, 예. 원장님 죄송한데요. PPT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아, 지금 그냥 서두 그냥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금방 이야기하려는 걸 까먹어버렸네. 예. 그 에너지 대사라는 것, 결국 이 소화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라. 우리가 먹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소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나와 있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명활동은 에너지고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맛없는 음식은 우리 생명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심장박동이 뛰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자주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지구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구의 생태계도 굉장히 망가졌죠. 그래서 저는 3대 오염이 결국에는 우리 인류를 굉장히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양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런 게 뭐에 다 반영되냐면 음식물에 다 반영이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을 정제되고 가공된 그다음에 부패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화학적 첨가물, 보존물, 방부제 등이 음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정학과 오늘 개원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본 환자가 딱 두 분이에요. 호흡기. 그거 아시죠? 요즘에 감기, 독감, 코로나, 트리플 팬데믹인 거. 오늘은 오후에 이제 제가 이제 진단 키트 검사를 해보니까 두 명이 오후 6시 넘어서 두 명이 왔는데 두 명 다 독감이더라고요.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환자군이 뭐냐면 배가 아픈 환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 면역력의 저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장염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우리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소화불량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소화불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화라는 것은 뭐죠? 음식을 분해하고 우리 몸에서 살균해서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음식물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살균이 돼야 돼요. 깨끗한 음식이 간과 그다음에 혈관 속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에너지로 잘 전환시켜서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들을 먹여 살리는 것 하나, 음식물이 잘 살균되고 분해되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염,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노년층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근감소증, 그 다음에 치매, 이런 부분들이 소화불량이 안 되는 부분하고 굉장히 닿아 있는 거죠. 제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100을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50밖에 아마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이 무슨 병일까요? 근감소증? 기립성 저혈압?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만이에요, 비만. 자, 왜 비만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비만이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알갱이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니까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고상 반응으로 흡수가 그나마 용이한 굉장히 가공되고 정제된 음식들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탄수화물에 빠지는 것도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제 또 이렇게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의 연쇄적인 문제가 되는 소장에서는 소장세균 가다 정식증 15, 그 다음에 대장에 쓰는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이 소화불량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소변을 검사하신 분이거든요.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어요. 소변 유기산 검사는 뭐냐면
소변에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대사 산물을 검사하는 건데, 우리 몸의 대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A에서 B에서 C로 잘 가야 되는데, 우리 몸의 어떤 소화 기능,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A가 B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산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겠죠. B에서 C로 가야 되는데 B에서 C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 B가 되게 많아지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가지고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내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이분의 이제 그 5가지 항목 정도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장내 세균 검사를 봤더니 몇 프로예요? 51%입니다.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돼야지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51%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51%뿐만 아니라 검사를 해보면 20%, 30%가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서 열이 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세수와 변비가 교대되고, 복통과 잦은 경련이 있고, 브레인포그가 있고, 브레인포그 머리가 멍한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우울증을 앓으신 분들이 브레인포그가 굉장히 많아요. 무기력증과 발진, 불면증과 얕은 잠, 가슴 불쾌감과 흉통, 그 다음에 수족냉증과 전신통증. 수족냉증과 전신통증은 뭐냐면, 수족냉증은 뭡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전신통증은 뭐하고 닿아 있냐면 전신에 만성적인 염증하고 닿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에 어떤 장내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왜 그러냐면 앞에 있던 배열감이나 소화불량 이런 부분은 장의 구소적 증상이고,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신적으로 발현된 증상이죠. 이 환자분이 왜 이런 증상을 겪었는지를 제가 뿌리를 찾아서 차츰차츰 추적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되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소화가 안 되는 걸 뭐로 착각을 하셨냐면 위염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위염으로 착각하셔서 PPI라고 하는 위염약을 이 병원, 저 병원, 자, 우리가 수면제나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줄 수가 없는데, 이런 약들은 기록에 나오더라도 특별하게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병원들에서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PPI 제제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PPI는 뭐냐면 위산 자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잔탁이나 오메프라졸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자, 위산의 역할이 뭘까요? 위산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들을 높은 산도로 살균시키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아예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한테 소화불량이 굉장히 흔한 이유는 음식을 빨리 먹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에 불균형이 옵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죠? 교감신경계, 아시죠?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체온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을 조절해요. 세 번째, 소화운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기립성 저혈압,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분들이 오셔서 꼭 제가 명치를 눌러보는데, 명치를 눌러보면 아야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계에 부조화가 있으면서 혈액순환과 소화운동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 리더님들도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돌고 어지러워. 기립성 저혈압인 것 같아 할 때 명치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마 90% 이상이 명치 쪽에 통증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소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오늘 이제 사회자분께서 제게 주관하시는 분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효소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 스트레스 작게 받아. 굉장히 그거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특별하게 돌봐야 될 게 바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을 뭐라고 그러죠? 제2의 뇌. 그때 장에, 왜냐하면 장하고 뇌는 우리가 엄마 태아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내배엽이라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있는데 내배엽에서 발생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수많은 어떤 신경세포들, 특히 미주신경 내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장하고 뇌에서 같이 이렇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 아시죠? 어떤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화가 이렇게 안 되고 속이 불편하면 우울한 이유가 그 세로토닌의 오리진에 의해서도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장 건강을 고치기 위해서 장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에게. 자, 장에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우리 장에 있다는 거 우리 리더님들 다 알고 계시죠? 장에 면역세포 70%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음식물 안에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비료, 독소들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들이 장점막을 공격해서 뚫고 우리 몸에 퍼지지 못하도록 면역세포가 그렇게 촘촘하게 발달이 돼 있는 거고요. 면역세포만으로 힘드니까 또 뭐가 있는 겁니까? 100조개의 장내세균이 있는 거죠. 장내세균이 장점막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장을 지키고 있는데, 자, 장내세균 100종이 넘는 장내세균의 역할 4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도록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장점막 안에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음식물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완충 역할, 소화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복통, 변비,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화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아마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선택적 배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산균이 우리 장내세균에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다는 거 아시죠? 몇 대 몇으로 있어요? 거의 7대 3, 8대 2 정도로 있어요. 8대 2.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왜 유익균만 100이 있지? 왜 유해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해균이 있어줘야지 유익균이 끊임없이 훈련이 되고 게을러지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거죠. 나중에 면역을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면역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익균이 어떻게 되냐면 장점막에 딱 먼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서 공간이 없어지죠. 그러면 장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장점막을 공격을 못하는 거죠. 이미 자리가 차 있으니까. 근데 유익균이 적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은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에 세균들이 다 장점막 밖에 있는 혈관을 타고 퍼지는 거죠. 자, 그거를 장누수 증후군, 만성염증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 유익균은 장점막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손상이 되고 상처를 받고 이 상처를 계속 놔두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나아가서는 암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소화흡수, 두 번째 장운동, 세 번째 장점막 보호, 선택적 배제, 네 번째 장점막 복구.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역할을 잘하려면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 장 커넥션, 위하고 장도 연결되어 있다. 장 내축처럼, 장내 커넥션처럼 위하고 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또 장이 나빠지면 위가 또 부담을 받기 때문에 밑으로 못 내려보내죠. 그래서 위산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 위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산 분비 세포가 줄어들죠. 위산 분비 세포가 줄어들어서 위산을 제대로 이렇게 분비 못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아마 내시경 검사해보면 아실 거예요. 뭐죠? 위축성 위염. 입이 쪼그라들어서 위산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데 인위적으로 위산을 너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산증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의사한테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로 진단을 받았으면 뭐 위염약을 드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해버리면 덕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는 위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의 균이 없습니다. 위에 살고 있는 균은 락토바시러스균 일부, 아주 일부하고 헬리코박터밖에 없어요. 소장에도 균이 거의 없고, 대장에는 반면에
균이 너무 풍부하죠. 아까 했던 4가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아까 소화되지 않은 음식, 살균 되지 않은 음식이, 그러니까 최근에 위산억제제 남용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라서 많아지면, 자, 소장에 필요 이상으로 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내세균이 많아지면, 소장에 많아진 장내세균, 특히 유해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본인들 음식 먹으면 갑자기 배가 볼록해지고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소장 쪽에 세균 가다 증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장 세균 가다 증식증. 따라해 보세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15라고 합니다. 아마 15 관련해서는 아마 리더님들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메가3가 소장 쪽에서의 어떤 염증을 깔아앉히는 데 굉장히 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아메에서 놓은 어떤 제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장에 많은 어떤 유해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신경독소가 소장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대장은 운동을 잘 안 해도 됩니다. 대장은 이렇게 부드럽게 운동해야 되는데 소장은 원활하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하고 대장하고의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경독소가 소장에 있는 운동신경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게 안 되고 배가 빵빵해지는, 가스가 차는 그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 대장 쪽에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황금 비율 8대2가 깨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장점막을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장 안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 독소들, 대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폐물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 쪽으로 싹 혈관 속으로 다 퍼져가지고 우리 전신으로 퍼지는 거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장누수증후군, 새는장 증후군, 장의 선택적 투과성이 망가졌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적 투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택적 투과성은 뭐겠습니까? 영양소는 흡수하고 나쁜 독소는 막아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익균을 먹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산균의 숫자, 종류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고 폭은 다이버시티라고 합니다. 다양성은 좁아지고 숫자도 역전이 되는 거죠. 유익균 대신에 유해균이 많아지고 곰팡이균이 많아지는 단계. 그래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OR이라고 하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을 치료하는 OR 전략. 첫 번째 리무브, 뭐를 제거해야 돼? 유익균을 괴롭히는, 유해균을 살리는, 기살리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정제탄수화물, 고지방식이, 트랜스지방. 두 번째, 대체를 해야 됩니다.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를 주셔야 된다고요? 소화효소제, 발효음식. 소화효소제가 풍부한 발효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음식을 충분하게 발효시키고 소화시켜가지고 소장과 대장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산균을 접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유산균이 접종. 외부에서 우리가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유산균을 접종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한테 맞는 궁합에 맞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금방 제가 보니까 전에 이거 미리 이 시간 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던데, 앞으로 맞춤형 유산균에 대한 어떤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유산균을 뭐라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후생 유전학.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선천 유전자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후생 유전자라고 해요. 태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자기 힘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건강한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우리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쥐에게 투입을 했더니 인간과 쥐라는 종을 뛰어넘어서 그 쥐 자체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을 받아서 뚱뚱해졌다는 게, 이게 바로 후생 유전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장점막을 재생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메가3, 최근에 글루타민, 그다음 아연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근육으로 가는 문, 그게 글루토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육에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포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근육 안으로 그 영양소가 잘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건감소가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 아마 우리 리더님들이 앞으로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미 뭐 다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비만, 당뇨, 치매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물론 이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건강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 때는 자, 이 근육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가 암을 막아낸다. 관절을 살린다. 뇌를 살린다.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포스터 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유산균을 만드는 대사산물이죠. 그거에 가장 포스트는 뭐냐면 뒤에 온다 그거거든요. 바이오틱스가 유산균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러면 유산균 앞에 있는 거니까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 포스트는 뭐냐면 유산균 뒤로 오는 거. 그러니까 유산균이 배출하는 거.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나서 식이섬유 이용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인데 이 단세지방산의 작용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암세포로 자랄 가능성이 있는 돌연변이 세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가사멸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런 작동들을 해주는 게 바로 단세지방산인데 이 단세지방산에서도 발견된 굉장히 중요한 작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안 자란다.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단백질 섭취 플러스 알파에서 유산균을 같이 섭취해주면 플러스 2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우리 리더들에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에 관련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소기관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근육의 힘을 조절하고 우리 세포의 어떤 에너지 대사를 조정하시는 건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활하게 잘 작동하려면 이 두 가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비타민 B. 그래서 이런 비타민 B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에 작용을 잘 한다는 거고 실제로 비타민 B를 드실 때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드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같이 유산균을 같이 섭취하면 이것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근육을 더 잘 형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근육을 잘 형성해야 되겠다. 단백질, 비타민 B, 마이크로바이옴의 트리플 시너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불량과 위염을 절대 헷갈리지는 말자. 위염 증상이 있는 소화불량은 속이 쓰리죠. 위산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위염 증상이 없는 소화불량은 위산억제제가 도움이 안 될 분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화효소제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의외로 저산증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저산증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아니면 식초 한 방울 정도를 드셔보셔가지고 그 위산과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 안 되는 게 뻥 뚫리고 잘 소화가 된다 그러면 저산증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타민 C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나 아니면 식전에 이제 비타민 C 정도를 드시든지 너무 힘들면 식초 한 방울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반드시 먹는다. 대부분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를 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자, 식사가 불규칙하든지 식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가식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위가 평생 그렇게 탄력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식이나 폭식을 해서 위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위에 탄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게는 규칙성을 굉장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새끼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식하고 절식.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죠. 천천히 먹는 거. 자, 우리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심장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심장은 100세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이게 위가
무조건 봉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도 아껴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요즘에 보면 먹방하는 유튜브도 있는데 나중에 걱정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렇게 되면 위화수가 분명히 생길 거고 나이 들어서는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효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효소에 대해서 효소는 뭐로 알고 계시죠? 엔자임. 엔자임 뭐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체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소화효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효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소화를 시키는데 효소가 하나 있고 엔자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효소 또 들어보신 거. 신진대사,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 뭐죠? 항산화가 있어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도 요소가 있고 대표적인 거 글루타치온, 항산화 요소, 대사 요소, 그다음에 소화 요소가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소화 요소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부족해지거든. 대사 요소도 부족해져요. 그다음에 호르몬도 부족해지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소화 요소가 부족해지면 이 효소는 우리 총량의 법칙에 있습니다. 뭐가 와서 소화 요소를 만들겠어요? 대사 요소 만들 게 소화 요소 만든 데로 옵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신진대사가 안 되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안 되면 이 역할이 또 뭐가 합니까? 호르몬이 와서 또 보충을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면 호르몬이 조기 소진되겠죠. 노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아끼는 것, 그리고 소화효소를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에 제공되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물질. 발효는 그 음식들을 꽃을 피워가지고 소화효소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자체로 부담을 들어주는 음식인데 제가 위식도 역류 환자들을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소화효소가 남들에 비해서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화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아까 신진대사, 호르몬 기능하고 관계가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식습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식하거나 폭식하거나 그다음에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낭비해야 되는 식사, 특히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그럼 소화효소가 남들보다 많이 사용되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대사효소나 호르몬이 그 스트레스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이 비니까 또 소화효소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효소를 진짜 아껴야 되는 이유가 20대가 60%의 효소를 가지고 있다면 40대는 40%, 60대는 25%로 감소한 게 인류의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효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음식에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가공된 음식들은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 채소, 단백질 그런 음식들에는 소화효소가 풍부하죠. 자, 농업과 축산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에게 생활화된 그러니까 많이 먹죠. 가식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과잉 분비되겠죠. 그러다 보면 체내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소화효소는 족이 고갈되고 만성가루와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소화효소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처럼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 작동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은 효소를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제 복용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소화효소가 부족하고 소화효소의 품질이 떨어져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위산이 과잉 동원되겠죠.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위산이 많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식도 역류가 되고 위험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소화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가식하지 않는다.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범벅 음식으로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은 삼가한다. 그리고 소화효소와 발효가 제대로 소화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등이 그런 게 되겠죠. 자,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 좋아하시는 것들일 것 같아요. 김치, 된장국, 양배추 김치,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꿀, 생강, 아보카도, 바나나, 계피어, 키. 아마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고 먹고 있는 소화효소제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음식들에서 가장 엄선된 부분들을 추려서 추출하는 그게 바로 소화효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소화불량이 얼마나 위험하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다 아셨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소화불량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병의 씨앗이 되는 기저 원인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황금 비율을 이루어야 몇 대 몇? 8대2. 위, 소장, 대장의 연결성이 개통된다.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때로는 뭐 소화효소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위험약을 남용하지 않으면 위산의 적절한 분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지난하고 음식들에 여러 가지 어떤 독소나 노폐물들이 섞여오기 때문에 이런 게 대사되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질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런 질병이 큰 질병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소화효소의 어떤 소화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미리 챙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췌장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 최근에 유명인들이 또 췌장암으로 많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실 겁니다. 일단 췌장암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조기 발견이 쉽지가 않고 췌장이 작습니다. 주위 조직으로 침투가 쉬워요. 그리고 이게 우리 복부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약이나 방사선이 잘 도달하지 못하는 조직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췌장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는 완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겠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생활에 있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2년이나 건강검진 하실 때는 복부 초음파 정도는 같이 이렇게 선택으로 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복부 초음파 나아가서 복부 CT를 해야 되는데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입니다. 흡연. 먹는 게 아니고 흡연이에요. 두 번째 비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 네 번째 만성 췌장염, 췌장의 낭종, 췌장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당뇨병. 자, 당뇨병이 왜 그러냐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인슐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당뇨병이죠. 그럼 췌장의 베타 세포에 분명히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활성산소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기관이 또 췌장이 될 수가 있겠죠. 췌장암의 5가지 위험 신호는 이겁니다. 살이 갑자기 빠진다. 모든 암의 공통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질병에 비해서 살이 굉장히 빨리 빠져요. 그래서 체중이 빠진다. 황달, 피부 가려움증,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배와 등이 함께 아프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배가 어느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나요? 저는 감기는 우리 리더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우리 환자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독감 같아요 해가지고 온 사람 10명 중에 9명 독감이었습니다. 이전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팠으니까.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복통은 자가 진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장염도 있고 개실염도 있고 복부 총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날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고 만날 아는 질환인 것 같으면 뭐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드시면 되겠지만 모르는 복통이 생겼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에 갑자기 생긴 당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령 췌장암 환자의 70%는 2년 이내. 당뇨가 갑자기 40대, 50대, 60대도 안 되고 70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췌장에 리파즈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변으로 지방이 다 섞여 놓습니다. 그래서 회백색의 밝은 색깔의 변을 보면 췌장암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5개.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건강인의 의무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위내시경은 1년, 아무리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고요. 위축성 위염이나 헬리코박터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하셔야 되죠. 대장내시경은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하고 용종이 있었던 분은 2년에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40세 이상은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위내시경은 반드시 하는 게 왜냐하면 비용효과적으로. 비용효과적은 뭐냐면 이것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로 나타나서 당분간 지속되면 위내시경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소화가 안 된다.
속쓰리고 지속적인 흉부 불쾌감이 있다. 특히 대변의 색깔 변화, 대변의 색깔 변화 흑변이라고 그러죠. 변이 짜장면처럼 검었다. 그건 뭐죠? 이게 위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위에 출혈이 있는 게 소장하고 대장을 내려가면서 장내 세균하고 만나가지고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우면 대장 쪽에 출혈이 가능성이 있고, 까만색, 짜장면같이 까만색은 반드시 위 증상이니까 거의 다 저는 알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짜장면처럼 흑변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헤모글로빈이 5에 5, 12가 정상인데 5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뭐가 오겠어요? 쇼크가 오는 거죠.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체중 감소, 창백한 안세,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있으면 반드시 위내시경, 그리고 장 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자, 위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위산이 너무 지나치게,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이 위산 자체가 위점막을 공격하거든요. 스트레스, 흡연,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가식하는 것, 야식하는 것, 폭식하는 그런 걸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채소 안에 있는 식이섬유도 있지만 소화효소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저는 이제 간은 아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받아주는 제일 중요한 에너지 저장 창구이자, 두 번째,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독소 물질들을 해독해주는 해독 대사 창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루살을 간이 나쁠 때 우루살을 많이 드시는데, 우루살을 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루살은 담즙 배출을 촉진시키는 약입니다. 간을 좋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담즙 배출을 촉진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담즙 안에 간에 있는 노폐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노폐물을 이제 담즙으로 이렇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담즙으로 해서 빼내는 거죠. 그거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이 그 콘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을 융합을 시켜서 해롭지 않은 음식으로 대사물로 만들어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자, 그래서 간은 우리 몸 소화 기능, 해독 기능, 에너지 기능의 중심이다. 자, 간 건강을 지키려면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에 기름 끼는 겁니다. 간에 끼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 해요? 지방. 지방 중에 무슨 지방?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요. 우리 지방은 여기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못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장 사이에 낍니다. 간, 지방간, 췌장 옆에, 심장 옆에, 콩팥 옆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가냐? 근육 안에. 그게 바로 이소성 지방이고, 그게 염증 물질을 뽑아내는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적정 허리둘레와 체중을 유지하는 것. 최근에 이제 간염이나 간암의 가장 중요한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못지않게, 바이러스 감염 못지않게 지방간이 있다는 것 아세요? 간이 싫어하는 음식들 보십시다. 자,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뭐로 막으셔야 돼요?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지만 불포화지방으로 막아야 되죠. 오메가3. 그리고 포화지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고기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단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간에서 뭐로 되냐면 포화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방세포에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지방산, 튀긴 기름,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 만성인 경우 이런 부분들을 간이 싫어하고, 자,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당뇨병.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당이 들어오면 당을 딱 잡아가지고 딱딱딱 데려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손을 잡고 데려가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인슐린이 데리고 온 당은 넣는 거예요. 1번 창고 간, 2번 창고 근육, 3번 창고 지방세포. 근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데리고 오는 당을 더 이상 몸에 넣지 마라. 넣으면 네가 죽는다. 암세포가 된다.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와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속에서 당하고 인슐린하고 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당뇨인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도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혈액 속에 우리 몸에서 배척당한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받아주지 않는 인슐린은 나쁜 성장 호르몬이 돼요. 나쁜 성장 호르몬. 좋은 성장 호르몬은 항노화 호르몬이지만 나쁜 성장 호르몬은 어떻게 하겠어요? 암세포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사람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 너무 혈당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상실하는 그게 된다는 거죠. 중성지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에서 중성지방이 높으면 그 중성지방이 간으로 다 가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실 때는 운동을 잘하고 식이습관을 조절하는 것 못지않게 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뭔지 아시죠? 오메가3. 오메가3가 TG, 중성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이제 진통제죠. 너무 많은 약, 너무 많은 영양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민간 음식들을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수면제. 그래서 의사가 꼭 필요해서 처방한 약이 아니고 본인의 만성적인 컨디션 저하 때문에 본인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약이 있으면 의사 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을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 리더님 앞으로 100세까지 사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앞으로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지 않고 너무 많은 약들을 복용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이 자기를 먹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절하려면 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아메이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 하나. 두 번째 주치를 두는 게 중요해요. 주치한테 항상 자기가 먹고 있는 약들의 충돌 가능성. 너무 많은 약들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왜냐하면 신장내과하고 심장내과하고 똑같은 약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내분비내과하고 심장내과가 똑같은 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항상 걸려야 된다는 거죠. 절주와 검연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간에서 우리 몸에서 간에 제일 많은 항산화효소 뭐라고 했습니까? 글루타치온이죠. 글루타치온이 간에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 몸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를 간에서 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냥 간 수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 수치로 안 나타나더라도 제가 아까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을 때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 독소를 해독한 후에 대사물질이 담적으로 배출되니까 그거를 잘 배출되는 거.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약제일 수도 있지만 이 약제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런 작용입니다. 간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담적을 빼주면서 간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담적 배출을 도와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수용성 섬유질, 식이섬유, 마늘, 콩류, 양파, 계란, 기리, 사과, 콩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계피, 감초, 강황 같은 것들이 담즙을 순환시키고 간 기능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간을 해독시키는 물질들, 마그네슘, 아연, 셀리늄 등의 미네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루타치온이 산화화하는 반응을 계속 할 수 있어 항산화 체인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B,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루타치온이 간을 해독시키는 작용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 안에서 독소 물질을 비교적 독소가 덜한 물질로 바꾸는 페이스 1, 1단계 해독작용. 두 번째 2단계 해독작용은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게 수용성으로 만들어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작용에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이고 근데 글루타치온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글루타치온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냐면요. 자기가 산화된 게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이 이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환원된 안정된 상태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활성산소한테 딱 하나 주면서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산화가 되는 거죠. 또 이 산화가 되면 또 비타민 C, E, 셀레늄의 도움을 받아서 또 환원형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항산화 체인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항상 우리가 리더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비타민 B, 6, 12, 비타민 C,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 등의 항산화 체인에 있는 파트너 영양소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파트너 영양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 식물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아침마다 뭐 매일 드시고 계시는 거 그냥 채소를 함께 같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이런 영양성들이 바로 항산화 체인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에이스, ACE,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어떤 영양소에 들어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골고루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니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간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 굉장히 회복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정도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더해주고 뭐 밀크 C3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아니면 간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줄여주면 언제든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한번 넘어가 버리면 간경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 그리고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복부 초음파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형 간염 그다음 A형 간염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님들 연배에는 대부분 이제 A형 간염 항체들이 많으시던데 젊은 친구들 특히 지금 20대 30대는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음식물을 이제 나눠 먹고 그런 것들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A형 간염에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이 안 좋아지는 신호와 증상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간이 안 좋아지면 일단 눈동자가 노래진다든지 온몸에 어떤 독소가 그게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진해진다. 눈 흰자위가 아니면 얼굴빛이 조금 이렇게 노래진다. 그리고 그거는 또 아셔야 돼요. A형 간염 초기에는 그냥 감기처럼 와요. 온몸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으냐면 온몸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타이레놀을 아스타아미노펜을 계속해서 한 4일이나 5일 동안 먹고 왔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감기면 나았을 건데. 근데 저한테 왔는데 딱 보니까 눈이 노래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A형 간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OTPT가 5천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아스타아미노펜이 간에 간염일 때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감기인 줄 알고 간염약을 계속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 리더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레드 플렉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치료했는데도 호전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본인이 자가 판단하지 말고 자기 진단하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의 전조 증상을 잘 파악하고 췌장을 손상시키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살이 많이 빠지고 복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대변이 이렇게 하얗게 나온다고 했죠. 흡연이 굉장히 나쁘고 당뇨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내시경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위를 해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필터이자 에너지 공장이고 침묵의 장기임으로 간이 나빠진 증상에 대해서 주의하고요. 간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 풍부한 단백질 이런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의 건강을 해치는 식사의 8파이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우리 리더님들은 이렇게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으면 안 돼. 한번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식과 폭식. 많이 먹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거죠. 속식도 굉장히 저는 이 속식만 고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먹는 거. 식사는 무조건 15분 끓여야 됩니다. 15분 끓여야 되는 이유 아시죠? 15분을 먹어야지 뭐가 녹기 시작해요.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나온다고요. 렙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폭식하거나 가식하거나 이 렙틴이 나오기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렙틴이 훈련이 안 돼서 렙틴 저항성이 돼요. 그래서 비만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폭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염식. 너무 짜게 먹지 말자. 짜게 먹지 않게 해서 제가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 있죠. 젓가락 식사.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물 섭취가 짜게 먹는 거에 가장 그거니까. 뭐 결식 피하고 편식, 저칼슘식, 저염식, 이스탄식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30분 이상 먹으면 제일 좋은데 정 안 되면 15분 이상이라도 천천히 먹을 것. 소금 섭취는 하루 5g 이내로 입맛을 싱겁게 바꿀 것. 수분 섭취를 원활히 할 것. 커피, 차 마시지 말 것. 많이 마시지 말 것. 새끼 반드시 규칙적으로 동일량을 섭취할 것. 국물은 소금과 지방 덩어리이므로 젓가락으로 식사하고 건더기 위주로 국물을 드실 것. 칼슘을 500에서 1000mg 더 먹기. 칼슘 우유, 뼈째 먹는 생선, 채소. 섬유질 10g 더 먹기. 거친 음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셔주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드시고요. 배가 다 차기 전에 조금 이렇게 남기고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단지의 어떤 균형, 탄수화물, 단백, 지방의 밸런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식사 경향 좀 정리를 해보면 전식, 되도록 가공되지 않은 전체 음식을 먹어라. 조식, 거치고 다소 딱딱한 음식을 먹어라. 작식, 꼭꼭 씹어 먹어라. 절식, 자기 위에 80%만 채워라. 힘들죠?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조금씩만 노력해 주세요. 남들이 맛이 없다면 기피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먹어라. 그래서 저는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 끝나면 옆에 있는 물 한 잔 드셔주시고요. 저는 하루에 반드시 2리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와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 나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다행히 오늘 강의가 9시에 딱 끝나니까 끝나고 본인이 한 잔 딱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 색깔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1, 2, 3 정도가 되게끔 해야지 우리 소화기관이 촉촉하게 최대한의 점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리더님들의 건강을 좀 못 챙겨줬는데요. 자, 1시간 이상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자, 강의 끝나기 전에 자, 손 틀고 잼잼 다리 쭉 뻗고 당기고 쭉 뻗고 당기고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자기 수고한 몸에게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가 조금 너무 빨리 진행된 감이 있는데 아까 부족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유튜브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리더님들이 1시간 동안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소화기관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밀도 있게 잘 알려드린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지금 요즘에 건강의 위기 시대인데 넘넘하게 잘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건강하게 해주시는 우리 리더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민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 우리 원장 선생님 뵈면은 우리 ABO 리더님들의 주치의가 되신 것 같은 요즘에 자주 뵙고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친숙하고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에 대한 그 어떤 원리들을 쫙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니까 예, 저희들이 또 섭취하고 있는 어떤 영양제에 대해서도 아, 이래서 이 제품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소화계통에 관계된 많은 어떤 장기들, 장, 위, 간, 췌장 뭐 등등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항산화 영양소 예,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제품 중에 더블엑스 꼭꼭 섭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많이 강조해 주셨던 우리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특히 중요했던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꼭 하시고 주변 분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소화효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시됐던 엔자임 바이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오메가3 등등등
예, 꼭 잘 섭취하시고 주변에 많이 권해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소화기 계통 질병도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 내셔서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건강 아카데미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아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도 다 정리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소비자분들하고도 같이 듣는 분들 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이 좋은 정말 아카데미를 우리 시너스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오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타미더님 오늘 만나뵐 시간인데요. 우리 또 지난주에는 못 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타미더님 안 나오셨냐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탐미더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로 크게 탐미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탐미더님 나와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장윤수입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지식이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미 사업을 이렇게 만나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한테.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좋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뭐 제 나이에 많은 남자분들은요. 예, 많이 접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냐. 그렇죠? 예, 관심을 갖고 하는 거기 이제 우리 건강이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축복받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번 주일에 사실 제가 이렇게 참석 못했던 건 뭐냐면요. 감기가 와서, 독감이 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석을 못했어요. 면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우리 장희선 이들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 신경을 좀 쓰자. 우리 시너스 그룹이 참 잘하고 계세요. 사업들을. 그래서 매출액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암회에서. 그런데 조금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장내 미생물 파악해서 이한테 맞는 그러한 그 유산균을 섭취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건강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또 사업이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기본이 돼가지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얘기 중인 게 뭐냐면은 좀 프로모션을 통해서 좀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대로만 정말 열심히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고지 목표 다 도달할 것 같습니다. 또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 그렇죠? 너무 좋죠, 그렇죠? 내일은 뭐가 있습니까? 챌린지 미팅 있죠, 대구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 만나면은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에너지 쌓이고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 챌린지 미팅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 달에 23일 날 뭐가 있어요? 파운더스 PT 이상 자격되시는 분 모여가지고 송년 파티를 합니다. 송년 파티. 한 470조, 470분 정도죠. 그렇죠?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선물이. 정말 여러분 오시게 되면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또 그리고 한 해가 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뭡니까? 파티도 하고 우리 시너스 그룹의 어떤 팀워크도 이제 다지고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일 날 꼭 다 자극되시는 분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올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신체적으로 불편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뉴트리얼들 잘 드셔가지고 면역이 다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장희선 리더님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장희선 리더님한테 박수. 자 그리고 시너스 그룹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룹시다. Dreams come true.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미더님의 또 건강한 또 모습과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죠. 우리 타미더님 앞으로 아프시지 말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우리 타미더님께 다 같이 하트 발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트 발사. 네. 항상 건강하게 또 저희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시간 넘게 아카데미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제가 공지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저희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호주 시드니로 가는 관계로 다음 주 금요일 아카데미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2월 22일 날 저희는 만나 뵙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그때는 강의가 이제 오늘 좀 근육에 대한 얘기 아까 원장님 해주셨는데요. 이제 근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하는 근골격계 관리에 대해서 우리 ABO 리더님이 많은 준비해서 발표해 주실 거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챌린지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팅 마치면서 구호로 다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구호는 우리 자랑스러운 시너스의 구호죠.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